그렇다면은 정신의학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정신의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 중에 메타인지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정신의학에서 진단 체계를 분류하는 DSM-5 진단 체계하고 우리 정신과 교과서에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확한 그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요. 사회적 인지라는 표현이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정신의학에서는 똑같은 용어는 없지만 가장 비슷한 유사한 용어로 멘탈리제이션이라는 말이 좀 언급이 되거든요. 멘탈리제이션은 아마 1990년대 후반에 영국의 정신분석가 피터 포나기라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거든요. 심리학자고, 피터 포나기가 앤서니 베이트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연구하다가 알게 된 용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직 없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정신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멘탈리제이션은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도, 신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메타인지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멘탈리제이션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더 초점을 둡니다. 두 개념 모두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타인의 이해라는 점에서 굉장히 겹쳐요. 연구에서는 메타인지하고 멘탈리제이션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하고요. 특히 조현병 환자에서 그 두 능력, 메타인지와 멘탈리제이션의 결함이 임상적으로 병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실제로 두 개념 모두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이해,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둘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터 포나기의 멘탈리제이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피터 포나기의 정신화, 멘탈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심리치료하고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요. 저는 아마 피터 포나기가 뭐 그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한번 박물관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대문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해서 제가 부랴부랴 제가 그때 의정부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와서 직접 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 멘탈리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의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어떤 의도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것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터 포나기는 마음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공감을 뛰어넘어서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활동을 모두 포함하고요. 자기 반성적인 요소와 함께, 나를 성찰하는 반성적 요소와 함께 대인관계적 요소,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적 요소를 모두 포괄을 하게 된다고 해요. 멘탈리제이션의 구성 요소는요, 처리 방식 면에서 암묵적 정신화, implicit 멘탈리제이션인데요. 자동적, 직관적으로 작동하게 돼요. 대화 중에 자연스러운 턴 타이밍을 우리가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명시적인 정신화, explicit 멘탈리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치료 과정 중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의도적이나 반성적으로 마음 상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 중에 감정의 원인을 우리가 서로 같이 상담가하고 내담자하고 탐구하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멘탈리제이션의 대상은 셀프, 나와 타자이죠, 타인. 그리고 정서의 인지 측면에서도 좀 보기도 하는데요. 정서적 정신화, 정서적 멘탈리제이션은 감정 기반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인지적 멘탈리제이션은 이성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멘탈리제이션 하는 능력은요, 발달 기제가 있는데요. 멘탈리제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멘탈리제이션을 잘하는 분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양육자의 상호작용에서 발달한다고 해요. 영아는 양육자의 거울 반사, 미러링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점차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을 습득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학대나 방치를 경험한 사람은 이 멘탈리제이션 결함으로 이어져서 조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정신병의 위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적용하면 치료 현장에서는요, 저희가 멘탈리제이션 베이스드 세라피를 할 수가 있는데 MBT라고 부르고 정신화 기반 치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치료법이고요. 환자가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자의적인
왜곡 없이 인식하도록 훈련하고요. 그래서 감정도 조절하고 대인관계 개선도 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심리적 등가 모드를 극복하는 것과 텔레올로지 모드를 탈피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 심리적 등가, 사이킥 이퀴밸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생각한 거가 현실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는데 아이가 지금 막 찡찡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3살짜리 이 아이는 사실 배가 고파서 사실은 찡찡거리고 운 거였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래, 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고픈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좀 불만이 생긴 것 같아. 엄마 입장에서는 떼쓰려고 하는 걸로 판단해서 묵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의 욕구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엄마가 얘는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고픈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얘의 욕구를 묵살했을 때 이 아동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임이나 어떤 정서적인 학대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 멘탈리제이션 결핍이 일어나서 경계선 인격장애 어떤 병리를 갖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등가 모드를 극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치료 목표의 또 한 가지는 텔레올로지컬 모드를 탈피하자 이건데요. 우리말로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결과론적 마음쓰기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여주는 것만이 진짜라는 믿음이 강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선물을 사줘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적인 의도나 감정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 선물을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나 감정 같은 거는 묵살하고 그냥 선물을 안 사줬어? 그럼 그 사람은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텔레올로지컬 모드거든요. 이거를 탈피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